목표는 내식으로 가는 게 혼자 있는 느낌. 그 실수만 있으면 거의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실손이라는 건 이건 이제 치료비를 좀 보전을 하는 거예요. 치료비 전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거든요. 일부. 왜 일부라고 말을 제가 했냐면 이게 이제 최근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도 있고 부담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원이냐 입원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한도가 틀리니까 뭐 물론 요즘 거는 또 약간 틀리긴 한데 어쨌든 한도 그리고 관련된 느낌인데 어쨌든 치료비다. 치료비 외적으로 왜 필요할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돼 있는 자녀들이다. 그러면 보통 역할이 아니 뭐 요즘에는 맞벌이도 많이 하긴 하지만 맞벌이면 더 이제 피곤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약간 경제 쪽을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그다음에 엄마는 보통 이제 아이 양육을 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병에 걸렸어. 그러면 치료비만 필요한가? 뭐 암에 걸렸다. 치료비만 필요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계의 문제가 그렇죠. 우선은 여기에 있던 아버지가 경제를 책임졌는데 일을 못하고 뭐 안 되면 엄마가 경제까지 그렇죠. 애들 키우고 있는 거죠. 끝이냐? 아픈 사람 간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간병은 외주를 주죠. 외주를 간병이 쓰죠. 양육도 외주를 주죠. 학원도 내고 뭐 어디 누구 불러서 베이스타에서 하고 그것도 외주를 주죠. 돈 버는 걸 외주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요 돈 벌어 오는 게 원래 아빠가 똑같이 비슷하게 벌어올 수 있냐? 이거는 경력 단절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빠랑 똑같이 벌어올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도 아빠도 크지, 엄마는 작은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수입은 들어오는 돈은 적어졌죠. 남편보다 조금 벌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출이 보면은 치료비 이거는 뭐 실손으로 뭐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쳐도 치료비만 되나 간병비도 외주 줘서 돈 들어가지
애들 양육해야 되는데 돈 더 들어갔지.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게 아무래도 또 필요할 수 있죠. 육체적, 뭐 정신적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특히 옛날에는 가족들이 뭐 대가족들 있고 그러면 뭐 집에서 실질만 조금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된다고 치는데 요즘 그게 됐다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에만 포커싱이 맞춰서 다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전혀 되지 않는 첫 번째가 그래서 실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이제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 자체도 그러면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세대 실손이라고 할게요.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 뭐 이런 거 아세요?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몰라요. 이게 어쨌든 그냥 1세대 실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1세대 실손을 모집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럼 옛날에 이 실세대 실세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했었던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었나요? 어쨌든 실손은 아프면 가입 안 해도요. 그럼 아니죠. 네. 뭐 고혈압만 있어도 안 되는 항문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1세대 실손이면 꽤 기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게 그 내일세대 실손 100% 보장이죠. 맞아요. 근데 요거를 가입을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아파져, 한 분 아파져, 한 분 아파져. 아파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써먹기 시작을 했죠. 근데 1세대 실손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에는 어떻게 됐냐? 새로운 사람들이 가입을 더 하면서 안 아픈 사람들이 가입을 한 거죠. 가입을 더 하니까 손해율이 손해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죠. 유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1세대 실손이 아니고 지금 뭐 5세대 실손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4세대 실손이 됐죠. 지금 4세대 실손은 바뀌었잖아요. 1세대 실손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처음에는 가입할 수 있을 때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가 아니라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그럼 이 자체로 실손 지금 손해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엄청 높아지죠. 손해율은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팀원분 같은 경우에도 실손이 맨 처음 1세대 실손이 4만 원이었는데 4만 원이었는데 얼마나 올랐다고 그랬더라? 14만 원인가? 4만 원인데 14만 원인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6만 원이었는데 18만 원?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율이 너무 비싸지는데 지금 당장 아파서 써먹고 있어. 이 사람들은 갈아탈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 얘가 보장이 더 좋으니까 그냥 갖고 있어서 계속 타먹고 싶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얘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안 아픈 사람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이거 갖고 계셨는데 4만 원이 14만 원대, 14만 원대. 나는 뭐 5년 10년 안에 그렇게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데 생돈 10만 원 넘게가 오른 거를 막 지금 계속 그냥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수는 이게 남는 게 있어요? 그냥 다 소멸이잖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10몇만 원씩 갖고 있느니 4세대 실수는 갈아타고 갈아타서 이거 2, 3만 원이면 되니까 갈아타고
이게 14만 원이었으니까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그냥 뭐 저축을 해서 내가 의료비로 나중에 쓸 걸로 그냥 저축을 하고 있든가 아니면은 그냥 건강보험 우리 정액형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더 좋게 마련을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 안 드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아픈 사람들은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보장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보장이 다르긴 한데 얘가 더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근데 실수는 우리 아까 갱신비행실 때처럼 몇 년 내고 끝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동안 평생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면 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아니 내가 10년 정도 안에는 그렇게 크게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데 10만 원, 뭐 15만 원을 계속 날아가는 돈에다가 넣고 있는 게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아픈 사람들은 갈아타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은 없고 여기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아프죠. 아픈 사람만 나오니까 손해율이 그냥 극악을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거는 갱신되면 엄청나게 비싸지는 보험이 돼버리고 있죠. 그런데 그럼 이 4세대로 가입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1세대랑 2세대도 초반이 있고 이제 후반이 있거든요. 2세대 초는 이걸 가입을 했는데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래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2세대 후반부터는 15년 내가 가입한 지 갱신은 뭐 3년, 5년 이렇게 갱신을 해도 가입한 지 15년이 되면 뭐가 있냐면 얘는 그때 당시 판매를 하는 실손으로 바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2세대 후반부터는 무조건 길어야 15년 요즘 거는 5년인가? 3년인가? 가입하고 나면 무조건 새로 나오는 걸 바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여기 이후에는 어차피 5세대 실손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만 있으면 다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선은 2세대 후반부터는 그렇게 뭐 옛날 거 좋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옛날 거 갖고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유지를 못하고 아니 이게 그래서 예전에 유경 나왔을 때 70대 중반인가? 남자 70대 후반인가 중반인가 후반만 돼도 보험료가 실손 1세대 실손이 97만 원 같나? 보험료 조사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못한다. 그 돈 나올 거면 모아서 차라리 딱히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럼 이건 어쨌든 간에 내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보험 받고 도움이 되는 거는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긴 한데요. 얼마 받는가도 중요한데 같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뭔 거 같으세요? 보험이라는 게 내가 얼마 받아 이게 아니라 거기에 꼭 같이 생각해야 되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받는 게 다 내 수익이 아니잖아. 여기서 원래는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얼마를 냈냐. 내가 5천을 받으면 뭐해? 4,500을 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야. 1세대 실손. 좋으면 뭐해? 내는 돈이 나중에 뭐 계속 올라가지고 20만 원만 돼도 한 1년에 240이고 10년 되면은 3천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총 내는 금액이 거의 뭐 억대를 간다고 치면 도대체 실손으로 얼마 받겠다고 내가 억대를 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험 차익이 중요한 건데 얼마를 내가 내서 리스크 관리를 하다가 그렇게 되냐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1세대 실손은 지금 그게 안 된다. 내는 돈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4세대, 5세대를 가면 문제는 뭐냐? 여기는 보장이 떨어지잖아요. 축소. 그러면 실손은
효과가 어쨌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실수는 치료비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더 어디냐? 정액형 보험이 더 중요하고. 정액형은 뭐냐? 실손 또는 실비라고 하죠. 실제 비용을 보존해주는 게 실비인 거고, 실손은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게 실손인 거고, 정액형은 뭐냐? 정해진 액수를 그냥 지급하는 보험이 정액형 보험인 거죠. 정액형 보험은 뭐냐? 암진단비 5천만 원 가입했어? 정해진 액수 안 걸리면 5천만 원 줄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는 정액형 보험을 얼마나 잘 가입을 했느냐로 어차피 가야 된다. 그래서 실손만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손에서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도장의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이렇게. 그 보장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뜻이 뭐죠? 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치료비 자체가 커졌다는 거예요. 보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트렌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3대 질병 다 걸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희귀성 혈액암을 걸렸어요. 근데 저희 집이 보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막 사업 망하시고 그랬는데 희귀성 혈액암을 걸리셔서 혈액암이다 보니까 이제 완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희귀성 혈액암이 막 혈액에서 돌아다니다가 뼈에 붙어서 뼈를 갉아먹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척추에 붙여서 척추도 잘라서 드러내는 인공관절 예를 들어. 그리고 혈액암이다 보니까 계속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항암 치료제 이런 거를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을 다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썼는데 이제 약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약을 써야 된다. 그 약은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런 이제 그걸 하셨고, 그 다음에 엄마랑 저를 부르더니 의사가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투병 기간 걸어서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부모님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버지가 걸리셨는데 저희가 뭐 자산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걸리셔서 치료비도 치료비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아프시고 엄마가 이제 간호를 하시니까 여기 생활비를 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다 대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값만 1,500, 한 달에 1,000원, 1,500 더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못하니까 엄마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때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자. 근데 원래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때 아버지 나이가 67이셨나? 이 정도 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 정도 연령대가 되시면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은 써놓고 날아가는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질환 관련돼서는 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63세인가 4세가 지나면 안 해줘요. 너네는
어차피 이제 많이 살았다. 그렇고 아마 확률이 별로 낮으니까 안 해준다. 근데 이거를 아마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내에서 좀 의사 추천인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또 절반을 지원해줘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셔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렇기는 한데 뭐가 있냐? 이게 그냥 1차 항암제를 계속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항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1차 항암제가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1차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차 독소 무슨 뭐 항암제가 원래 정식이었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부작용이 뭐가 왔냐면 이쪽 신경세포를 다리 쪽 신경세포를 이제 죽여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바늘이 막 발을 찌르는 게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뭔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신경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아프다고 뭐 마사지를 하던 온열을 하던 뭐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때문에 아픈 거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그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써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외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 그냥 명절 때는 부모님이랑 그냥 모시고 그냥 놀러 가거든요. 한 번은 명절 때 놀러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까먹고 진통제를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그냥 치료받아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을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그나마 그게 마약성이잖아요. 그래서 맞다 보면 이게 내성이 생겨요. 마약 그거를 진통제로 늘려야 되는데 마약성이다 보니까 의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안 늘려주고 있다가 더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끊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계속 아파야 돼.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특이해서 안 늘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약발 잘 받으시거든요. 그다음만 그렇게 듣는 거지. 만약에 진통제 끊어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파서 진짜 얼줄 줄 모르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항암제의 부작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항암제에서 넘어간 게 이제 뭐 표적 항암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면역 항암제라든가 그리고 치료도 그냥 일반 뭐 암 수술도 있었지만 요즘에 뭐 항암 쪽도 무슨 뭐 양성자 치료도 있고 중성자 치료도 있고 중립자 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뭐 카티도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좋은 치료들. 근데 걔네들은 뭐냐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립자 치료가 지금 연세 세브란스에서 받으면 얼마 받아요? 중립자 치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통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사이클 받는데 한 7,000만 원. 7,000만 원.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여기 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암 세포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조금 있고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는 중입자 치료 받는다고 치면 암이면 암 한 부위 다 그냥 다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따로 그럼 7,000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들어가기 전에 돈 다 내놔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그렇고 이게 좀 비싼 건데 그런데 그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약을 쓰느냐에 따라 좀 틀리지만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냥 건강보험료 적용해줘서 내 돈 별로 안 들어가는 항암 치료제 썼다가 평생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확률도 더 낮잖아요. 그런 애들이 돈 써서 치료 확률도 높이고 부작용도 줄이는 거를 갈지. 근데 그 중립자 치료를 받아서 안치가 되진 않잖아요.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확률만 그 예, 뭐 100%로 당담 못하는 저렇게 1억 4천을 일반 솔직히 일반 가정에서 뭐 1억 4천을 갖다 저기다 낸다는 게 그죠, 힘들잖아요. 됐던 근데 이런 치료들을 보험 중에서 지금 특약 나온 이거는 저희가 얼마 뭐 5천, 7천 이렇게 넣는데 나이마다 좀 틀리지만 한 달에 뭐 얼마 안 하는 만 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면 큰 들어야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뭐 5만 원 돼서 들어야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보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왜 보장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아직 경제적 이런 것 때문에 진단비도 지금은 좀 커야 되고 그죠? 치료비가 또 많이 그죠? 들어요. 근데 이 진단비로 이제 예전에는 진단비랑 뭐 수술비 그거랑 뭐 이 정도로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받을 때 진단비를 이런 저런 치료 받을 거면 진단비를 몇 억 해놔도 지금 그렇죠. 부족할 상황인데 진단비를 몇 억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되나.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특약으로 뭔가 커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으로 중에서도 물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 상승인데 인건비 중에서 굉장히 고임금 인건비고 이런 뭔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 쪽이 전문가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버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인건비가 센 사람이 의사잖아요. 없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됐었을 때 보장 사이즈는 커져야 되는데 실손을 보시면 실손은 그나마 입원이면 괜찮아요. 입원 보통 한도가 어디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통원이 뭐 25만 원, 뭐 30만 원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급 치료들은 입원을 해서 받지 않는다. 요즘에 워낙 자리도 부족하고 치료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입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산업병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손에서는 통원으로밖에 안 해주는데 가면은 내가 몇 천만 원짜리 받든지 말든지 간에 한도는 25에서 30만 원인데 나머지는 자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요즘 트렌드에서는 실손하고는 근데 물론 암이나 이런저런 거 아닌 것도 뭘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을 커버를 하려면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어쨌든 암이잖아요. 그 암으로만 봤어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실손보다는 계속 건강보험 쪽으로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아파서 MRI 찍으면 우리는 하루 입원해서 찍고 나오고 그런 이제 꼼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워낙 보험회사들이나 당국에서 다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돈 세는 쪽을 계속 줄이려고 하잖아요. 도수 치료 이런 것도 지금 다 뺀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실손 쪽의 비중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실손 쪽은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손해율이 너무 커지고 트렌드가 있고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실손이 아예 없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계속 안 좋게 줄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실손 있으나 마나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미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렇게 되고 기존의 1세대들은 금액이 너무 비싸지니까 못 버티고 가는 못 버티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2세대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액형을 얼마나 잘 짜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정액형을 짤 때도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짤 거냐 근데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 첫 번째 고객은 이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정액형을 어떻게 해야 잘 짜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뭐 있어야 되겠지? 대충 들어놨다가 GA나 이런 대리점에서 가격 비교만 해가지고 야 얘가 뭐 몇천 원 더 싸네 이거 이렇게만 가면 되냐? 라고 봤을 때 아닌 시스템이에요. 하나는 네. 이게 좀 별개인데 네. 지금 GA, 원수사, 네. 대리점 이 구분이 제가 잘 안 돼요. 아 원수사는 네. 그러니까 직영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야. 그럼 거기 직영 직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원수사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수사고 그거 하나만 파는 거예요. GA가 대리점이에요. 요거는 대리점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삼성전자 소속인 거고 GA 애들은 하이마스 소속인 거고. G 딱 대리점이니까 용어가 아니고요. 네. NS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인식을 고객들이 이런 거를 알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당장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특히 요즘에는 아까 대리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로만 맨날 가는 거예요. 듣기로는 수수료도 대리점 쪽보다 좋다고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좋아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재판 분리라고 해서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겠다는 소리인데 대리점 쪽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막 팔았어요. 대리점 쪽으로 간 이 제조사인 신한이든 뭐 삼성이든 이런 보험을 만드는 회사 쪽에서는 고객이 누구냐면 대리점 사람들이 자기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한테 간택을 당해야 자기 걸 많이 팔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책이든 뭐든 수수료든 이런 걸로 지금 당장은 좀 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는 대리점 애들도 그래요. 우선 자기네 쪽으로 많이 사람을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올 때 우선 자기가 많이 못 먹더라도 얘한테 좋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선 데리고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재편이 좀 돼서 충분히 좀 이제 대리점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대리점 사람들이 좀 이제 충분히 많아졌어. 그런 거 플러스 그다음에 나라에서도 맨날 뭐 시책 갖고 고객들을 자꾸 갈아태우고 뭐 안 맞게 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이게 너무 그거 싸움만 하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중소형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보험사들은 지금 재무구조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원수사를 못 떠요. 왜냐면 얘 기본 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그 중소형 보험사는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탑5 밑에 쪽이겠죠. 되게 많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동명생명, 뭐 NH는 내가 좀 들었구나. 뭐 KDB 이번에 뭐 문제가 원래 됐던 데가 어디 MG 이런 데 있잖아. 그런 애들 그런 분들은 좀 그렇죠. 재무구조 안 좋은데 당장 못 팔면은 그냥 끝나니까 재무구조는 모르겠고 우선은 이쪽에 뭘 걸어야 이쪽에서 팔아줘서 몇 명을 하니까 그냥 들고 있어. 근데 그거 터져버리면 손해는 누가 들어요? 고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냥 와서 맨날 가격 싸움으로 쉽게 왜냐면 고객을 설득시키는 게 이 당위성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계속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 그런 거 하기도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보다 이게 몇천 원 싼데 이걸로 하시지 왜 이러면서 그냥 갈아태우기만 맨날 가격 싸움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는 사람이 없네. 5대 보험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5대 지금 일반적으로 뭐 삼성이랑 삼성 하나 교고 신한라이프 좀 큰 데가 이제 하나가 미래에셋 하고 NH 정도 그 정도. 저는 그 처음 하는 동영상에서 금융군 우리가 이제 일반으로는 그냥 보험하면 삼성이 제일 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게 은행, 보험, 증권인가? 주식인가? 삼보 금융 3사는 네, 이렇게 증권사. 다 갖고 있는 회사가 금융지주 네, 그러니까 금융주주 그게 지금 신한 KB 신한, KB, 우리 주식이요. 우리 금융이 우리 투자고 뭐 해서 이제 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규모가 다르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솔직히 신화는 잘 오히려 ING를 더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네. 인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렇지. 오늘 했다고요? 아니, 아니 전화 관심. 아니, 누가 자꾸 애들이 혼자 키우니까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작년에 그 기립성저라고 보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걱정되니까 전화 오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프다거나 그러면 제가 또 움직여야 되나 해서 그래서 다른 건 없는데 그래서 삼남매주에 막는데 제가 이런 사람 그런 그 규모적인 부분도 고객들한테 되게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주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험사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었는데 왜냐면 어쨌든 보험사 정도 하려면 다 크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개 중에서도 근데 작은 데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망하네 뭐 이런 데가 생기니까 어쨌든 간에 뭐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랑 뭐 이런 건 크니까 걔네들은 좀 커버가 되는데 그런 말들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기평을 잘 짜야 된다가 이제 맞는 거죠. 실손에서는 예전에는 실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까 이거 위험률이랑 그거가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또 거절이 되게 많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은 종신보험 쪽도 같이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주계약이 사망보험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죽어서 나온 거 뭐하냐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런 부분 때문에 연금으로 조금 포커스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느낌을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한 관점에서는 또 사망을 바라봐야 될지 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봐야 되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투병을 했어요. 그 보험을 잘 들어놨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주로 가져가는 안내심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그게 다일까요? 여기 말고도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런 거를 보장해주는 보험사에 특이하게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러고 또 이제 뭐가냐면은 또 있다고 치더라도 아까 화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리스크를 다 묻는다고 치면 아무리 금액이 작다고 해도 수출 수만 원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못 커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장 준비를 안 해놓은 거 갖고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리스크를 내가 다 대비를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걸 걸렸을 때 우선 가족들이 투병이 있는데 가족이 어쨌든 치료를 해줬는데 우선 거기에서 보험이 그러면 안 되는 뭔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장을 해놨지만 이게 돈이 더 들어가면서 그걸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치료비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넘어서는 비용이 들어갔어. 있는 돈 말고 더 들어갔다 치면 그러면 가족이 어떻게 치료비를 충당해서 줄 거예요?
부모가 해주고 나중에 늙어서 갚아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하거나 어쨌든 뭐 부채를 가지고 그렇죠. 대출을 받고 쓰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치료비를 냈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투병생활 하다가 사망을 했네 그냥 그럼 가족은 있는 돈 날라가던가 남는 거 그냥 부채가 남던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인지 못한 뭔가 리스크가 또 사망하게 되고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다. 뭐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했었을 때 사망보험금으로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내가 워낙 우리나라의 뭐 몇 대 질환, 뭘 많이 걸리고 뭐 때문에 많이 사망해, 그거는 통계상의 수치인 거고 그 외적인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아니, 막말로 해서 저기 내가 오토바이 몰고 가다가 막 부딪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막 계속 안 좋아. 이거 뭐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보험 커버해줄 수 있는 것도 한두 개, 뭐 거기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일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긴 병이 될 수 있잖아요. 긴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완납된 사망보험금이 되게 중요하다. 내고 있는 와중에 아파가지고 이거 자체를 못 내다가 날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 몸은 안 좋은데 죽진 않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을 웬만하면 잘 납입된 거 하나 정도를 놔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망보험금이라서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요거 플러스 이따가 요거랑 연계를 해서 또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왜 사망보험을 그래서 저쪽에서 내려고 하는지는 조금 아시겠죠? 이게 그냥 제일 큰 강의성인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좋고. 저희 어머님이 제 거를 몇십 년을 다 보험들이 있으시거든요. 하고. 네. 지금 힘드시니까 내가 할까 말까 지금. 근데 만약에 내가 아파서 죽으면 손주들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필요하겠죠. 제거에서 나오고.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또 나중에 한번 있긴 한데 그걸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생명보험사니까 실손보험보다는 저액형보험에 대해서 포커싱을 둬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종신보험을 파는 게 사실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는 사망보험에 관련된 얘기도 지금 했었고 근데 보장에 대한 사이즈도 요즘 트렌드상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사실 좀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보장이 좀 있긴 있어야 되겠네 라는 게 고객이 생각은 했어. 배경 지식인 거지. 그거는 알겠어.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보장의 사이즈 여기는 연령입니다. 연령인데 보장의 사이즈는 언제 더 크게 해놔야 되냐는 거예요. 언제 좀 젊었을 때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때 이때가 보장의 사이즈가 더 커야 되나요? 아니면 나이 드셔서 7, 80세 이때가 더 커야 되나요? 나이가 먹었을 때가 더 크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네. 기존에 젊었을 때도 대출을 받고 보장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돈도 그렇고 보장이 좀 커야 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한 80세예요. 80세인데
중입자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일본 가서 한 번 넘어갈 때 2억 드는데 중입자 치료 거기에다가 80세에 몇 억 쓰고 싶으시대요? 그러지 않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살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치료받고 아니면 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렇죠 자산 형성이라는 게 젊은 세대는 자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 그렇죠. 지금 그냥 경제 활동을 해서 모아가는 시기인 거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산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있는 자산 갖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있는 자산 갖고 커버를 할 수도 있고 젊은 세대는 내가 만약에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자산 형성은 안 돼 있고 모아 가야 되는 시기에 큰일이 생겨버리면은 이 이유가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대가 오히려 보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래도 나이 들어서까지 요 정도 보장 정도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뭐 의견마다 틀리겠지만 이 정도 보장은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좀 필요한 기본 보장 정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젊었을 때 내가 이제 막 애 키우고 뭐 자산을 형성하려고 모으는 시기에 뭔 일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때 이렇게 보장을 크게 가져가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내가 이거 좀 줄여가자 이렇게 이제 보장을 구축해 하는 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요거 밑에 부분 이거는 보장을 언제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 보장 수준을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질문 요 성격의 그러면 보장은 갱신형이 맞나요? 비갱신형이? 왜 그렇죠? 갱신 나이가 좀 올라가니까 비갱신형으로 20년 정도 노력을 그죠. 그리고 보장 기간은 그럼 언제까지 가져야 되겠어요? 그죠. 보통 뭐 중심 가지고. 그래서 얘는 어쨌든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고 내가 짧게 필요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긴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냥 내놓고 딱 그냥 보장만 가져갈 수 있게 비갱신으로 하고 못해도 100세 보장 또는 종신 보장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는 가다가 줄일 수 있을 텐데 얘는 첫 번째 요걸 이제 베이스로 깔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돈을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좀 여유가 없어 너무 없는데 이렇게 가져가기엔 너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멸형으로 이게 갱신형입니다. 두 번째는 얘는 어쨌든 줄여서 나중에 쓸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안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몇 억 보장을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그럼 일정 시간 되면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쓰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적립형이라고 생각하고 갱신형은 소멸되니까 적립형은 비갱신형 되고 일정 기간이면 찾아서 쓰고 그럼 요 일정 기간은 언제일까요? 요거는 경제활동이 끝나는 시점? 그죠.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이 끝나는 시점이 보통 은퇴 시점. 근데 요즘에는 저희 은퇴에서도 또 다른 일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은퇴나 아니면은 뭐가 있냐면 애들이 있었으면 애들 출가를 시켰다.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출가가 아니더라도 애가 취직을 했다. 이 정도. 이건 여러 가지 시기를 정할 수 있겠죠. 왜 그랬냐면 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 모, 자였잖아요. 여기서 자녀 엄마가 간병과 양육과 경제를 다 부담하게 되는 게 문제였죠. 근데 자녀가 출가하거나 취직을 했어. 그럼 여기서 양육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 식인데 그래서 보통은 뭐 60에서 70세 정도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비갱신형과 여기에 있는 비갱신형이 똑같을까요? 차이가 좀 있어요. 얘는 비갱신형은 비갱신형인데 요 비갱신형이랑 틀린 게 뭐가 두 개가 틀리냐면 정립이 되니? 그래서 요건 무슨 소리냐? 해지 했을 때 해지나 뭐 감액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환급되는 금액이 있니? 요게 중요한 거죠. 얘는 환급금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건데 환급이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니까 환급보다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환급금은 적더라도 차라리 그냥 가입 금액이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그렇게 묻어놓고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냐? 이런 성격을 가진 애가 이게 일반적인 건강보험. 그냥 우리 생각하는 건강보험. 얘는 여기다 돈을 막 넣어놨어. 근데 중간에 내가 찾아서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환급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건강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이나 이런 애들이 더 포커싱을 두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보험들은 적립금이 많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틀려요. 걔네들은 그냥 묶여서 쭉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재 쪽이 화재보험 쪽에서 포커스를 많이 두는 쪽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부터 저는 종신 보장이 되는 게 화재보험이 종신 보장이 돼요. 생명과 화재가 있잖아요. 생명은 사람에 대해서, 화재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신이라고 하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데는 생명보험사밖에 없어요. 손해보험은 안 돼요. 그래서 백세 보장, 주로 백세 보장 뭐 이런 걸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은 종신이 되고 그럼 저희 손해보험은 안 돼요. 종신이. 그러면 사망이 양쪽으로 되는 거예요. 사망도 특약으로 화재는 자 그게 그쪽에 많이 헷갈려요. 화재와 생명이 있는데 여기는 종신이 되고 여기 종신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그냥 백세 이렇게 많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도 생명은 일반 사망 이건 뭐예요? 그냥 모든 이유를 따지지 않고 다 자살을 해도 주잖아요. 네, 주는데 그 2년 그 유예를 주는 거는 그것도 화제인 거예요? 아니요. 2년 유예는 생명도 있어요. 똑같죠. 자살을 해도 주는데 2년의 유예는 있어요. 왜냐면 가입해놓고 그냥 바로 죽고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채나 이런 데 일부러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반 사망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건 안 주는 것도 있고 요것도 종신이 아니고 80세까지밖에 안 되고 질병 사망의 경우 최대한 한도가 3,000원인가? 그거까지 들고 이런 요건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는 어차피 자기네는 사망 관련돼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별로니까. 그래서 이 건강보험 쪽에 포커싱을 주는 데가 화재보험입니다. 요건 거지. 근데 이쪽이 너무 크다는 소리는 뭐냐면
요 지금 길이를 이렇게까지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맞냐는 거지. 80세, 90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안 걸리면 3억, 안 걸리면 날아가는 이런 거를 계속 80세, 90세 돼도 가져가는 게 맞아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건강보험 쪽인 거고, 그리고 얘는 계속 쭉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요 적립비경신형은 뭐예요? 얘는 해지하고 환급 황금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환급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급금을 쌓여있는 구조가 뭐냐면, 이 환급금 나오는 애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애가 종신보험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 전에 종신보험, 사망보험을 얘기를 했지만, 사망보험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커버 못하는 부분을 사망 쪽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 화재에서는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커버가 안 되죠. 어쨌든 이쪽에서 사망보험금으로 그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커버를 해야 되냐? 종신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보험 보장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인데, 그 죽을 때까지를 보험사는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나이가 엄청 많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를 가정해서 적립금을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적립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쌓이고, 내가 얘를 가지고 있어. 가다가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줄이는데 돈이 나와서 이제 그거 갖고, 지금은 내가 안보장으로 3억을 갖고 있지만 이때 가서는 한 1억으로 줄이고 나머지 2억분을 찾아서 내 노후에 뭐 쓰는데 써야지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용도는 뭘로 써야 된다고요? 얘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요거는 건강보험 쪽이고, 요거는 그래서 종신보험 쪽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 그 다음에 애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있는 시기, 애들이 아직 출가를 하거나 독립을 하거나 취직을 하지 못하는 시기까지는 보장이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시기까지는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게 안 돼. 그러면 갱신형으로 하더라도 나이가 7, 80세 되면 너무 비싸지만, 애들이 어느 정도 큰 시기 정도를 보면은 지금 아이가 몇 살이죠? 중2 정도 됐다고 치죠. 네, 15살. 그러면 취직을 뭐 한 30살 정도에 한다 그래도 지금 앞으로 15년만 좀 커버가 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갱신형으로 그 부분은 15년, 20년 갱신형 가지고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좀 저렴하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갱신형 갖고 충분히 요 시점까지는 갱신형 갖고 커버를 시간벌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비싸긴 하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이런 건강보험, 일부분은 이런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리고 일부분은 이걸로 보장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키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짜면 되는 건데, 여기를 벗어나는 보험이 있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고객과 보장 분석을 해줄게. 그래서 가져왔잖아요. 고객이 보장 보험들을 깠더니 1번, 2번, 3번 되게 많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번의 역할은 얘 중에 어떤 거냐? 넣어볼 수 있어요. 2번은 뭐, 3번은 뭐. 고객의 보장을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보험은 요 부분에 얼마, 요 부분에 얼마, 요 부분에 얼마고, 보장은 얼마고, 이런 거 다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봤더니 어떤 사람은 보험을 엄청 많고 돈을 많이 냈는데,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꽤 많이 내고 도움도 많은데 다 열로 물려있어. 그러면은 보장은 엄청 세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보장이 엄청 세고 좋을 것 같은데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점점 비싸질 텐데 못 버티죠. 그리고 어떻게 돼? 다 날라가는 돈이잖아요. 내가 막 100만 원씩 냈는데 5명이 이래.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명이 이래. 그러면 다 날라가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아니면 돈이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정 시간 내에 난 무조건 걸려야 되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몰빵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몰빵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넣었어. 빵빵하게 넣었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걔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병 안 걸리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병 걸리긴 했는데 내가 여기에 넣은 거는 예를 들어 많이 넣는 암내심을 다 빵빵하게 넣어놨어. 우리 아빠는 암내심을 다 걸리긴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암내심을 3개를 다 걸리신 분이 많진 않잖아요. 난 제일 많이 걸리는 암 걸리긴 걸렸어. 근데 뇌심 쪽에 넣은 돈은 그냥 날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 그냥 날릴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필요한 거죠. 내가 암내심에 넣긴 할 건데 죽을 때까지 묶어놓고 걔는 어쨌든 안 걸리면 날라갈 돈으로 가져가야 되는 애야. 그럼 그 정도 비중은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 암내심을 빵빵하게 가져가긴 했는데 또 걔는 조금 지나면 다 없애고 날라가야 돼. 그럼 걔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고, 나머지 부분 어느 쪽에 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장은 보장 받을 대로 넣고 나중에 환급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비중을, 사실은 비중은 얘를 제일 크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립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기억을 필수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고객들의 보장 분석을 할 때 이 보험을 가져와서 저 1, 2, 3, 저 1, 2, 3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걸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분석을 하시고, 너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것들을 제안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상품 공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우리 회사 상품들 중에서 그럼 요거에 어울리는 상품은 뭘까? 여기에 어울리는 상품은 뭘까? 여기에 어울리는 상품은 뭘까? 요거는 아직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고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분석할 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기억하고 내시면 거기서부터는 기초에서 조금 발전을 시키시는 것 뿐이지 기초는 여기 끝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지나서 한 10분만 쉬고
프로셔를 그렇지. 그다음 특약별로 약간 조정을 좀 해보자면 특약이 진단비 비트가 있고요. 이렇게 이건 수술 비트가 있어요. 보면 보통 입원이랑 수술은 언제 많이 하죠? 연령으로 따지면 젊은 사람이 많이 해요, 나이 든 이분을 줬어요. 아무래도 입원 수술은 나이는 죽기 직전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죽기 직전이 제일 확률이 높냐?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이 아무래도 입원 수술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특히 어디서 많이 한다고요? 죽기 직전에가 제일 많이 그나마 입원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중심보장을 보통 가져가는 게 좋고, 그러면 얘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건데 해약 환급금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제일 저렴할 때 일찍 가입하는 게 좋죠. 그렇죠. 가입해서 쭉 가져가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저렴하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그냥 빨리 가입해서 쭉 가져가는 게 낫다. 근데 입원 일당이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좋은 병원들은 자리도 부족하고 일절을 하기 때문에 입원을 잘 안 시키려고 하죠. 빨리빨리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가 좀 낮아지는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 대비 우리가 보장을 넣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 조금씩 다 줄여 이런 거보다 입원비가 상급병원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틀린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비싼 거는 그냥 입원 1단이 제일 비싼 거고, 근데 요즘에는 입원 그냥 일반 입원 1단은 좀 낮아지는 추세죠. 그래서 얘는 뭐 아무 병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입원하면은 1당 3만 원 준대. 그런데 그거 뭐 한 달 입원해가지고 100만 원 나네. 내는 돈은 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입원 일당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입원 이런 애들은 좀 넣어줘도 괜찮다. 왜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암내심이라고 할게요. 받아보세요. 산정특례제도 아세요? 상정특례. 들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중대질환 걸렸을 때 정부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을 해줘요. 네, 그러면은 내가 드는 그 의료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부 지원을 해주고 뭐 나는 한 5% 정도 부담만 하던가. 근데 이게 전체 금액은 아니고 급여 비급여 뭐 이런 것도 실손해서 비급여는 내가 어떤 선택 진료를 한다던가 뭔가 이제 더 좋은 약을 치료는 정부 공단 부담금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선택 진료를 하는 거고, 기본 치료들은 급여 쪽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급여로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산정특례 때문에 좀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이제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원래 암은 한정승대 기간은 5년을 했었어요. 5년을 했는데 뇌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달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5년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 때문에 뇌하고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암보다 돈을 더 들어가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암은 걸려도 일반 병실에서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뇌하고 심장은 보통 중환자실로 그냥 들어가는 거. 왜냐면 이건 급박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급박한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까 뇌심은 급박하게 들어가고 좀 중요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을 잘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커버를 하려고 약간 이런 쪽으로 뇌심은 상품 많이 가잖아요. 상품병원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이걸로 들어가면 조금 커버가 돼서 약간 이런 정도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1에서 보종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술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암 수술비가 1,000만 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 들어가. 이 월 보험료가요. 암 수술했을 때 1,000만 원 받는데 1호종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에서 1,000만 원 나가요. 1종은 되게 자잘자잘한 거, 한 10만 원인데 5종은 1,000만 원 주는데 그런데 암 수술 같은 경우가 보통 5종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 받는데 얘보다 약간 비싼 건데요. 한 2만 3천 원 이래요. 그러면 암 수술비 1,000만 원에 2만 원 주고 1,000만 원 넣는 거보다 다 통용되는 거에 2만 3천 원 주고 예를 넣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고 이런 거에 아까 얘기했던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장기식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웬만하면 포함이 되잖아요. 커버가 되니까 수술비를 빨리 가야 되는 게 요거는 반복 사용이 되죠. 반복. 얘는 이번 일당이나 수술비를 한 번 썼다고 시간이 삭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반복 사용인데 암내심 말고 진단비다.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하고 없어지잖아요. 삭제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진단비가. 네, 총 보험에서. 보험료가. 근데 걸리면 받고 안 걸리면 못 받아. 뭐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안 걸리면 진단비를 받아. 만약에 얘를 소멸성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안 걸리면 그냥 아무것도 못 받아. 진짜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다가 비중을 크게 쓸 수 있겠어요? 얘를 막 1억, 5천 정도 냈더니 내가 총 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 뭐 예를 들어서 월 한 2, 30 내서 총 납입 금액이 뭐 한 5천 돼. 그런 돈 넣기는 좀 아깝지 않아요? 5천 넣어놓고 뭐 아니면 그거가 날라가면?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걸리면 진단비를 받고 중간에 내면 중간에 걸리면 납입 면제를 해줘. 아예 이런 거 저런 거를 납입 면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안 걸렸어. 안 걸리면은 내 원금 정도를 돌려받는다.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큰 돈을 넣어도 괜찮지 않겠죠? 그래서 진단비 파트를 아까 얘기한 이런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많이 넣는 거예요. 이번 수술비는 어디로 넣어야 돼? 이런 쪽으로. 이거는 진단비 파트를 이쪽으로 많이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보장을 좀 어떻게 넣어야 되겠다라는 건 생각이. 네. 개념이 좀 어떨까?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럼 이제 상품을 여기에 어울리는 상품을 이제 우리 회사 걸로 넣어야 되는데 물론 있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셔랑 아니면 뭐 설계 같은 걸 해보셔도 괜찮은데 설계는? 그런 것도 이제 보고 하면 좋은데 우선 그 전에 제가 이 상품별 약간 특성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는 따로 나중에 요 보험은 우리 쪽 상품 중에 통합 건강보험, 건강보험 나도 뭐 풀네임을 잘 안 쓰고 그냥 약자를 쓰니까 헷갈리네요. 건강보험 어쨌든 원보험이라고 있어요. 네, 원보험. 네, 원보험이고 요건 이제 비갱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 상품 저희가 들어가면 정기보험 쪽에 있거든요. 정기보험 쪽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비갱신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종신보험은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장 관점에서 넣으시기에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한 뭐 놀라운 종신보험 이게 있고 요게 사실은 제일 여기에 이제 보장 관련돼서 맞고 요거 플러스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밸런스 핏 이거 뭐 재밌는 게 없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밸런스 핏 종신보험 오늘 마치 그 상품에 대해서는 좀 저기서도 손님 가서도 그냥 대충 그만 후부터 다 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넣어보시면은 사양이 좀 맞는다. 그리고 이 갱신형 보험은 뭐 이제 뭐 어느 쪽 특약만 넣냐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지만 종합적인데 여러 갱신형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비슷해요. 통합보험 똑같은 원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상해 쪽으로 들어가면 상해 쪽에 들어가 있는 원보험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냥 10년 갱신형이랑 20년 갱신형이 있어요. 요건 비갱신. 똑같은 원인데 얘는 이제 상해 쪽에 들어가 있는 갱신형이 있고 요거는 전기 쪽에 들어가 있는 비갱신형이 있어요. 얘는 주계약이 사망보험. 그리고 이거는 주계약이 재해 상해 독립형이 요 신은 원더라이프 원더라이프도 돼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좀 틀리고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비슷한 건데 놀라운 원더라이프는 아니고 원도 보장 중심으로. 네, 이게 원도 보장도 있고 원도 보장 중심보험도 있고 놀라운 종신보험이라고 있어요. 요거 두 개는 요것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통합 건강원 여기에 지금 상해도 있다는 이게 거죠? 이제 갱신형이죠. 네. 요거는 이제 주계약이 재상해 수장애로 되어 있고
비갱신 정기보험 쪽에 사망보험이 있는데 아니 그 원이 있는데 이거는 주기하게 사망보험은 무슨 종교는 여기는 안 돼. 세일즈 그러면 그렇게 불면 안 돼. 이건 설계할 때 들어가. 설계를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공부를 우선 해주셔야 될 거는 종신보험 쪽에서는 얘 둘을 먼저 하시고 가능하시면 뭐 놀라운 분이 뭐 원더보장 밸런스 기준 하고 요거랑 요거는 뭐 별거 없고 이제는 특약을 그냥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약. 이 특약은 그냥 뭘 보장을 해주는구나. 그거는 그냥 상품 설명에서 내가 좀 읽고 뭘 보장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냥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쫙 특약들이 어떤 특약, 뭘 보장하는 특약이냐. 그래서 건강보험은 어쨌든 통합원을 보시면 된다. 지금 정치 설명서를 계속 다 불러보긴 해야 요거는 제가 잠깐 지울게요. 되는데 그래서 원모험은 별로 제가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약을 그냥 다 아시면 돼서 내가 무슨 특약이 필요한지 특약을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시 좀 해보자면 특약 같은 경우가 진단비, 암 진단비라고 할게요. 우선. 진단비가 이제 암 진단비인데 이거는 그냥 암을 진단받으면 받는 거죠. 암 진단비인데 이제 요것도 뭐 일반암, 그다음에 남녀 특정암. 요건 이제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이렇게 두 가지만 보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보험 상품마다 또 이제 약간씩 기준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 생식기암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고 그다음에 하나가 소외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시기에 가입하고 뭐 이런 거마다 조금 틀리는데 얘가 100이면 얘는 이제 50, 뭐 얘는 20%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을 주는 경우가 많은 거고 소외감은 뭐 이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그다음에 뭐 이거 상품마다 틀리는데 대장 전막내암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침슨 방광암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계성 종양, 보통 기갑경제라고 하는 기갑경제 정도는 보통 소외감은 빠지는 편이고 진단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요거는 몇 번 나가요? 아 이거 좀 있다. 진단은 한 번 나가는데 네, 한 번 나가요. 수술은 암 그냥 수술. 암 수술이 있는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잘 안 나눠져 있긴 하는데 뭐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 관열 수술은 피를 보여야 되니까 째는 거냐. 비관열 수술은 안 째고 그렇게 한 거냐.
근데 어쨌든 암 수술이 있고 요것도 요즘에 선택이 암 수술 특약이 있고 거기에 뭐 이제 암 수술을 사람이 할 거냐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할 거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암 같은 경우에 수술이 끝이 아니고 항암이 있죠. 항암인데 이게 항암은 약물이 있고 방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약이 그냥 전부 다 합쳐서 하는 항암 약물 특약, 항암 방사선 그냥 특약 이렇게도 있고 항암 약물 중에서 고급 치료를 플러스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표적 항암, 그다음에 뭐 카티 이런 그다음에 또 뭐였지? 호르몬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방사선은 또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고 그거 말고 그냥 일반 방사선 중에 양성자도 있고 중입자도 있고 각각 치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기 조절 이렇게 있죠. 그럼 분야가 어디가 제일 지금 좁은 거고 어디가 제일 받을 확률이 높겠어요? 받을 확률이요? 네. 그냥 암 걸리기만 하면 받는 건 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걸려야만 나머지가 뭐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수술까지 해야 될 때 여기로 넘어가는 거고 항암까지 해야 될 때 여기로 넘어가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거 다 하긴 해서 확률은 다 높은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게 뭐냐? 암에 걸려요. 암 진단비.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줄기가 있고 몸통이 있고 줄기가 있다 그러면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애는 어쨌든 진단비, 수술비, 이제 거기에서도 그냥 항암 약물 방사선 추가적으로 드는 애들이 각각 이제 거기서 파생된 애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걔네들은 좀 싸니까 좀 늘 필요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애들로 가겠죠. 근데 진단비가 비싼데 진단비를 3,000 넣느니 얘를 뭐 2,000으로 줄이고 다른 걸 좀 더 넣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얘는 걸리면은 한꺼번에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통합암이라고 해서 통합암 또는 전이암 주는 게 있어요. 요거 전이암은 처음 걸렸을 때 전이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걸렸을 때.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암 진단비 특약인데 생활비 주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생활비. 얘는 일시금으로 지급해주죠. 근데 생활비는 뭐 매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한다. 금액은 큰데 어쨌든 분할해서 뭐 주는 거라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얘는 갱신 지금 우리 회사에는 갱신밖에 없어요. 뭐 이런 섞어주거나 이런저런 걸 섞을 수 있죠. 다빈치 로봇들도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갱신밖에 없어요. 그렇지. 특약을 따로 나와 있는 어떤 사이트가 공정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제가 보여요? 왜냐면 특약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바뀌었다가 뭐 이게 너무 심해서 그런 게 잘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냥 통합 원보험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특약을 다 넣어서 뽑은 다음에 거기 있는 걸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쨌든 간에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삭제되는 거. 요 암 수술은 반복 지급. 그다음에
항암, 약물, 방사선 요런 애는 반복 지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런 애들 중에서는 1회 지급도 있어요. 그래서 몇 회 지급되는지 상품설명에서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요거는 그냥 어떤 암에 걸려서 어떤 수술을 걸려서 어떤 방사선 항암을 했는지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어떤 암에 걸려서 뭘 이렇게 했다 이런 거보다는 치료 쪽에 약간 포커싱을 둔 게 뭐냐? 여기에 이제 암 주요 치료의 특약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암에 진단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암 주요 치료잖아. 그래서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래서 수술을 했거나 암 수술 뭐 이런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항암을 했거나 이거는 방사선 약물 포함이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치료 이런 거를 했었을 때 주는 건데 어떻게 주냐? 암 진단 받고 최대 10년간을 주는데 1년 단위로 끊어요. 1년 단위로 끊어서 진단을 받고 1년 동안에 내가 이런 것 중에 해당되는 뭔가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 정해진 액수를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진단 받고 1차 정도의 수술을 했어. 그리고 얘를 내가 2천만 원 가입을 했어. 여기서 암 수술을 했으니까 2천 준 거고 1년이 지나서 그 다음 1년 동안에 항암 치료를 내가 받았네. 그러면 여기 또 2천을 주고 이렇게 10년간. 그래서 여기 되게 좀 포괄적이다. 법률이다. 이런 거는 넣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원을 따지지 않고 암 주요 치료비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파생으로 돼서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쬐끄만 데는 안 되고 네, 상급 종합병원 플러스 여기 일산에 있는 암센터 저기 뭐야? 일산에 암 뭐죠? 암병원 있잖아요.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랑 저 부산에 있는 뭐 몇 가지 그거랑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런 치료를 했을 때는 준다. 그 다음에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특약이 있어요. 요거는 급여로 하는 건 아니고 비급여를 받았을 때 됩니다. 이건 약간 제약을 두면 좀 저렴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급여 항암 뭐 헷갈리는데 비급여 항암 약물인가? 뭐 약물인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물 치료를 10년간 이렇게 받아갈 수 있고 저도 특이하게 하도 많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암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뇌진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우시네요. 근데 내가 주로 넣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면은 살펴보고 얘는 내 기준에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얘는 좀 내 기준에 좀 별론데 뭐 안 하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보통은 다 보죠. 뇌심도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범위 때문에 뇌 혈관 질환으로 넣을 거냐, 뇌 졸중으로 넣을 거냐, 뇌 출혈로 넣을 거냐. 진단비 자체도 범위가 가장 작은 거는 뇌출혈이거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거죠. 터진 거. 막힌 거를 보통 뭐라 그래요? 뇌경색. 요걸 합친 게 뇌경색이랑 뇌출혈을 합친 거를 뇌졸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값인 게 범위가 제일 넓은 게 이제 뇌혈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두 개를 그래서 진단비 자체도 어떻게 낼 거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은 여기서 뇌혈관 질환 수술 반복이거든요. 반복治그 다음에 허혈 심장 수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그런데 요 뇌혈관 질환의 급성 심근경색 아니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심장 질환이 질환 진단비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수술비를 넣어주는 쪽이 좀 효율적이다. 그리고 얘는 한 번 받으면 끝이지만 얘는 이제 반복 지급이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수술비도 생각보다는 잘 받는 편이다. 뇌에 그 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꽈리라고 하는 뇌동맥류 뭐 이런 거나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수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편하다. 그리고 여기는 항암 대신에 뭐가 있냐면 혈전용이지. 근데 이제 특정 질병 혈전용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특정 질병이 이제 뭐 심장이랑 뭐 뇌에 관련된 뭐 혈전용해제 부위 있어요. 이것도 뭐 읽어보시고 그런 혈전용해제 쓰는 거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암 주요 치료비가 아까 이런 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뇌심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냐면 뇌심 주요 치료비가 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1년간 뭘 하면은 주는 거는 똑같이 구조로 돼 있고 진단만 받는 게 아니고 진단으로 뇌나 심장으로 수술을 하거나 또는 얘는 항암이었죠. 얘는 혈전용해제를 쓰거나 혈전용해제를 쓰거나 얘는 호스피어스인데 얘는 뭐냐면 중환자실 입원을 하는 경우에 1년에 이렇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 정액으로 내가 가입한 금액을 내가 줍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주로 지금 이제 특약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약 설명을 다 드리려고 지금 이걸 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거를 쓴 이유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넣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단비를 3,000 넣고 아무 없어. 이게 난 건지 진단비 2,000 넣고 다른 거를 뭐 5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해가지고 넣어주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이제 후자가 낫다는 거예요. 진단비를 1,000 덜 받더라도 다른 거를 뭐 하느라 뭐 1,000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내가 생각이 필요하고 고객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짜간 안이 플랜 A인데 아 나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줄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줄이는 금액을 최대한 고객이 보장을 괜찮게 가져가면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 안 틀리다는 없어요. 내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일 어쨌든 간에 암이 제일 많은 이유는 워낙 암이 많이 걸리고 암 치료가 다양해지고 하면서 이쪽이 이제 되게 많은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수술비 관련 특약들 좀 들어갈 거예요. 수술비도 1호종 수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몇 종 수술인지 상관없이 왜냐면 1호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1종 수술비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나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종 수술, 1종에서 5종 종 수술 이걸 가리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질병 수술이다 아니면 상해 수술이다 이런 거는 질병이나 상해를 요건으로 그냥 내가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 나오게 만들어놨어. 그럼 그냥 50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종 수술을 해도 50이 그냥 나와. 그럼 1종 수술한 사람은 아까 1종에서 10만 원 받고 여기서 뭐 50만 원 받고 60만 원 받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 짜잘한 부분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추가를 한다던가. 그래서 수술 파트가 있고 입원 일당은 아까 말씀하신 그냥 전체 입원 일당. 근데 그것도 뭐 원래는 3일 초가 120일 한도였는데 3일 초가 싫어 1일부터 이런 것도 수도 있고 1일부터 120일은 또 너무 비싸. 그래서 뭐 30일 한도까지 30일까지만 뭐 15일까지만 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제 입원 일당 같은 경우가 있고 중환자실 입원, 상업종합병원 입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진단비, 입원 일당, 수술비 거기서 이제 다 패생된 거죠. 패생된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장애 관련된 질병 후유 장애, 재해 후유 장애. 질병은 질병으로 나한테 장애가 나왔어. 그럴 때 받는 거고 재해 후유 장애는 사고 같은 걸로 내가 뭐 장애가 나왔어 그럼 받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 또 있을 만한 게 뭐 저기 간병인 특약 간병인을 쓸 건데 내가 어떻게 뭐 모인 경우에는 얼마 나오고 이렇게 설정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쫙 뽑아서 그냥 한번 차례 봐서 내가 분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그냥 특약들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게 이제 약간 파생된 거냐 기본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좀 달라지겠지만 이거 보시고요. 요 거는 보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갑자기 막 줄여져. 보통 DB나 이런 거 이제 DB도 하시죠? TV도 있죠 저기. 아니 부장님. 저는 잘 안 해요 지금. 지금은 뭐 어차피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전 고객들도 있으시고 이제 그러시니까 뭐 관리자하고 하니까 네. 이 일을 잘 하지는 않는데 좀 해보려고. 그래도 좀 알아야 친구들이랑 이런 거랑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선 DB 갖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니까 네. 근데 DB를 해서 우리가 미팅을 만났을 때 네. 어떤 포커스를 잡고 첫날 가서 계약을 쏠 수도 있겠지만 네.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DB 쪽은 네. 한 번, 두 번만에 계약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안 그러면은 만나기가 또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고. DB 쪽 위주로 많이 하는 또 사람들 교육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DB 쪽 잘하시는 분들 교육을 들어보셔서 거기는 이제 뭐 이런 보장 설명 포커스가 아니라 그냥 DB 공급 특성상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나서 도와주고 네, 어떤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